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봐야 될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대선 외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먼저 자금인데요. 우리 증시는 자금이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래대금이 적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객 예탁금도 50조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나? 해외 증시에서는 그러면은 유동성이 풍부한 것인가 짚어보죠. 자금의 흐름 어디에서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의 자금 동향이 전반적으로 말라붙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도 오늘 대선 결과를 앞두고는 시장은 올랐지만 거래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선 결과를 조금 보겠다. 그럼 대선 결과 이후에 또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일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의 전체적인 동향은 2024년까지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었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섹터별로 봤을 때도 가치주가 의외로 꽤 늘어나는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2023년 이후로 엔비디아를 축으로 하는 소위 AI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M7이라고 불렀던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형주, 선진국. 자,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쭉 진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치주 영역 안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가치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가치주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게 늘어났던 것은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쨌든 IT 종목,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AI형 IT 종목군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림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미국향, 선진국향, 대형주, 섹터별로 IT 이것은 일관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겠죠. 근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5년이 되면 M7의 여러 종목군들의 마진율이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모두 떨어지거든요. 거의 S&P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됐으니까 2025년에도 이렇게 전개됩니다가 아니라 2024년까지 전개된 이 흐름이 2025년부터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의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 밑으로 가 있는 지금 경기 방어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미국 시장 내에서 부진한 이런 섹터들 쪽으로의 자원 배분은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부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원자재 쪽 ETF는 더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던 것이 2024년 한 7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귀금속에 대한 매수가 대거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줄어든 상황인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쪽으로 돈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쪽은 다 줄었는데 7월 이후로는 귀금속, 금은 쪽으로는 대거 돈이 몰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까만색 라인은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것만 아래에서 올라오죠. 네, 그렇죠.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의 사상 최고치 돌파 이런 것이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금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좀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상대적인 달러 약세,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귀금속 쪽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을 선호할 때는 물가가 올라갈 때 선호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에너지 쪽은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다음에 에너지를 기존보다 덜 쓰고 경기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석유 부분이니까 석유가스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종목들 쉐브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슨모빌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 내면서 주가 흐름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자재 쪽의 펀드의 자금, 그러니까 석유를 바라보는 자금들은 뭔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뭐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와 더불어서 정책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종목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종목은 일단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전력기기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의 제조업을 늘리기 위해서 대거 여러 가지 공장들을 지어놓은 상황인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또 대거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기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중요한 건 전력기기 업체들도 예전에 워낙 당한 게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증설을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풀캐파를 돌려도 계속 돌릴 만큼의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에 뭐 강했던 방산, 뭐 바이오, 뭐 전력기기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력기기는 뭐 내년에도 크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명확하게 쓰지 않고 정책 수혜주라고 쓴 건 정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리스가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게 너무 색깔이 명확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미국의 리더십을 보고 그 정책에 맞는 수혜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르는 전략.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소위 AI 쪽 종목만 선택하면 뭐 시장은 항상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장 내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혹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전력기기 전 사도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뭐 시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이튼 컴퍼니라든지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각국의 전력기기를 지원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전력기기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는 어떤 대통령이 명확해지느냐 또 어떤 정책을 얼만큼 강하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025년도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새로운 좀 아이디어를 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자료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좀 새로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제 선택은 일단 전력기기와 더불어서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를 적극적으로 편입하실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기기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는 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에 이 부분이 이미 녹아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AI도 산업의 상승에 대해서는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은 결국에는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노이즈가 조금씩 나오니까 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이미 반영된 주가에서 좀 꺾이는 양상인데 전력기기 쪽은 안 그런가요? 전력기기도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종목이지만 뭐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더 싸 보이고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대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 모두가 잘 되는 거고요. 전 세계 모두 이게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투자도 안 했고 관련된 기업들을 오히려 줄인 상황이에요. 뭐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LS 쪽으로 뭐 미국의 대형 케이블 업체는 뭐 10년 전에 이미 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지금 풀캐파로 돌려도 공장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물량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I가 둔화되면 전력기기도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AI 없이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되면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감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이 공장을 그동안 거의 쓰지 않고 소위 이제 소비 이런 것들로 국가 경제를 유지해 오다가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이 지어지면서 전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거고요. 노후된 그런 설비들 때문에 전력 손실도 생각보다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천연가스도 여전히 투자의 대상이고 전력기기도 뭐 국내 종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더 있는 외국 기업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유럽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이 뭐 밸류도 매력적이고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라고 국내 증시만 보시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쪽은 그래도 계속 보심이 어떨까? 그리고 또 정책 수혜주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쪽까지도 가능성 열어둡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어제 중국 증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상해가 2% 넘게 오르는 모습 전임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서서 또 워낙에 이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국내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오늘 한 줄로 중국인은 뭐 할까 이렇게 주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좀 봐야 될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그 중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열어줌으로써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엔터주도 움직이고 여러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면서 뭐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아직은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그 대중대사 그 중국 대사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우리는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상호 결정하기 마련인데 아무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 저런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아무 조치 없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라는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정부도 뭐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 추가적으로 열어준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움직이고 있는 여행주, 뭐 콘텐츠, 그다음에 뭐 음원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의 흐름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은 우리가 중국으로 나갔을 때 중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반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왔을 때 중국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다닐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봤더니 저도 뭐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벌써 거의 80% 가까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20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주로 단체 관광객들이 주력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관광버스들이 줄지어서 다니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이게 뭐 저희 회사 위치가 지금 이 회사 위치가 합정동인데 합정동에도 2018년 19년도에 보면 뜬금없이 이상한 건물 지하로 맞아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맞아요. 많이 봤는데 그 결국은 그 아래에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화장품 샵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대량의 제품들을 구매해가는 뭐 따이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합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소비의 주 패턴이었다면 지금 다시 80%까지 늘어난 이 중국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뭐 성수라든지 이런 소위 핫플레이스들을 찾아가고 국내에서 이제 언어가 되는 그 운전기사와 렌터카를 빌려서 어느 관광지 같은 데를 놀러 다니는 그런 형태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그렇게 몇십 명 단위의 단체 관광객들이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뭐 가족 친구 단위의 그 소형 단위로 다니면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소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뭐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이 대거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쪽에 문호를 조금 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전만큼은 절대 안 오겠지만 단체 관광객들도 일부 늘어날 수 있고 소위 뭐 회사 단위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일한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화장품 중에 대외 수출, 대미 수출을 늘려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종목군들 말고 중국 이슈로 인해서 크게 무너졌던 그래도 중국인들이 브랜드 정도는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면세점 효과가 혹시라도 있을지 정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더현대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인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거기서 뭘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인들 꽤 많이 오고 젊은 중국인들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소비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유통사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신세계, 뭐 이마트 뭐 가릴 것 없이 전 업태가 다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내수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화장품들 중에서도 미국향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기존에 선호했던 브랜드들의 일부 소비가 다시 나타날지 여부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는 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처럼 미국으로 가면서 실적도 선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인들이 다시 좀 더 늘었을 때 혹은 뭐 단체 관광객들이 늘거나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저는 그렇다면 뭐 내수주라든지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쪽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다만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액션은 좀 어떨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은 중국이 내수 살리려고 지금 9개국에 대해서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중국 내부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외자가 중국 입장에서는 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열어주는 것을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어차피 중국도 지금 가는 분들만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보면 중국인들 예전에 비해서 대거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정부에서 뭐라 하든 다닌다. 그 다음에 이미 뭐 유학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 여행 다니면서 돈 쓸 사람들은 이미 뭐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보셨다시피 이미 70~80%의 회복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고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예전처럼 여러 가지 규제들 뭐 얼마의 소비를 하고 온다든지 뭐 대량의 소비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악재를 받으면서 주가가 무너진 상황이니까 낙폭과대주들은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일단 반응을 하기에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전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 항공을 이용하면서 일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뭐 단기적인 랠리도 뭐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쪽에서 또 문을 같이 열어준다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뭘 할까? 우리도 예전에 여행이 한창 여행산업 초창기에는 패키지 여행들 많이 다니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배낭여행 유행하다가 이제는 이 로컬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이런 분위기를 좀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 여행 패턴도 예전과는 조금은 다르니까 옛날에 중국 수혜주들 보시면은 약간은 좀 괴리가 있으실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앞서서는 뭐 그린벨트 푼다 이 정도의 얼개였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뭐 HD 현대 산업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주들이 살짝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건설업종 바닥을 확인한 것인가? 그리고 슬슬 하나둘씩 실적도 내놓게 되는데 건설 섹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안 좋은 실적, 대표주인 뭐 현대건설이 실적 내면서 또 삼성물산 실적 발표하면서 크게 떨어졌던 걸 고려해 보면 지금 내수 쪽의 건설업종의 흐름이 안 좋은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처럼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다가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비교적 거래도 조금 늘고 주가도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의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 정부 정책의 뭐 결과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제가 뭐 11월 달에 전체적인 종목에 있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낙폭과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도 결국 낙폭과대 속에서 뭔가 재료가 나오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주요 종목군들의 수급을 조금 살펴보시면 뭐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외국인 뭐 기관들의 일정 부분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가가 계속 빠졌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 어저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GS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대표 종목군들로 계속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거의 파는 모습으로 가다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양매수로 좀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몇 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이들의 실적이 뭐 당장 좋아질 거냐? 그다음에 건설업종 업황이라는 게 뭐 당장 좋아질 수 있느냐? 정부가 나서서 뭐 조금 액션 취한다고 좋아질 게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먼저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원래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눈높이를 막 올렸었거든요.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가 네.
10월 뭐 들면서부터 갑자기 또 다운하더니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 시장 눈높이 정도를 그래도 맞췄다는 거죠. 낮춰진 그 눈높이를. 그러면 2025년도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원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좀씩 나타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8월, 9월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강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건축을 대폭 늘렸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조금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물론 하루 만에 다시 또 기관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다시 뭐 주가를 누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급의 하락 압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만 보여도 일단 반등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 쪽은 사양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최근 PER은 높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뭐 한 4배, 뭐 5배 이 정도 수준도 뭐 비싸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못 올랐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내려버린 현재 주가 레벨은 조금의 호재만 나와도 저는 반등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뭔가 주요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보자.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직접 단행해 보자보다는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소위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건설업 정도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한 번 정도는 눈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낙폭과대 하면은 건설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제 나왔던 부동산 정책 등 이제는 조금은 좋아질 만한 뉴스들이 나오면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